안녕하세요. 저는 몇 개월 전 결혼식을 올린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먹었나 궁금하시죠? 약간 부끄럽지만 새 나이를 하고 있네요. 아, 몇 개월 전 올린 결혼식은 재혼이 아니라 초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대기업 공채에 합격해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네요. 그 15년 동안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오를 정도로 힘들고 치사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기에 승진 또한 빨랐습니다. 동기들 중에 대부분은 결혼하고 그만두고 육아휴직 중에 그만두고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육아휴직도 쓰질 않았으니 그만큼 빠르게 승진이 가능했죠. 거기다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은 게 하는 프로젝트들마다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차기 팀장 자리는 제 몫이 될 거다 할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팀장 자리까지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전부 남자 팀장인데 저희 팀만 딱 불구의 여자 팀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과장에 지방 전출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회사 일이 재밌던지 팀장을 달고 난 이후부터는 눈뜰 사이도 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휴가는 늘 항상 해외로 나가 즐기면서요. 근데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하다 보니 점점 저랑 놀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유일한 노처녀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휴가도 혼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주말에 같이 술 먹고 스트레스 풀어줄 친구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팀원들 보고 주말까지 같이 놀자고 하는 나쁜 상사는 아니었고요.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없는 일뿐이었어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사 일에 짜여 맞춰진 제 일상이 지루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취미 생활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젊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에 폭삭 늙은 40대가 끼려니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셔서 못 살겠고 그즘 시집 못 간 노처녀라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어요. 저희 팀 실적이 좋아지면 옆 팀에서 셈이라도 나는지 팀원들에게 노처녀 상사 밑에서 고생하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라며 제 능력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명절만 되면 삼촌들이고 고모들이고 저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고요. 명절에 회사 일 핑계대고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회사 일 뭐 저 혼자 하나요? 매번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설에 한번 집에 있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인의 뭐네 하면서 장남이 굳은 일 다 하고 제사 다 가져간 그런 집안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참 많이 고생하셨죠. 아무튼 설에 저희 집으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고모들이 저를 벼르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를 보자마자 시집은 언제 가냐고 바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일에 미쳐 사니까 남자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잔소리를.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왜 고모들이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대기업 팀장식이나 달고 있으면서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냐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하나 안 맞냐면서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러다가 젊은 애들한테 치여서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거예요. 더 늙으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왜 설에 출근을 안 했을까 엄청나게 후회했죠. 거기다가 제가 고모가 셋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죄다 하나같이 실패작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는 식당 하다가 말아먹은 이후로 빚만 잔뜩이라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고 하고, 하나는 툭하면 회사를 때려쳐서 사회생활한 지 꽤 됐는데도 만년 대리. 그것도 중소기업 전전긍긍하면서 그 나이에 대리로 숙이고 산다고 엄청 불쌍한 놈 취급을 해대는데 솔직히 한심하죠. 마지막 하나는 그냥 취업도 포기하고 PC방에서 먹고 놀고 자고 하는 백수나 다름없고요. 그러니 대기업에 팀장직 달고 있는 제가 얼마나 눈꼴 시렵겠어요? 그것도 지들은 다 아들인데 저는 딸이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짙게 깔린 이 집 구석의 유일한 딸. 근데 하필이면 제일 성공한 게 그 딸이라니.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저런 더러운 꼴 일일이 당하고 있었으면 대기업 팀장 자리에 곱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싸움닭인지 모르고 저한테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도 시집가라 난리를 치길래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사촌들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아님 직업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고모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려고 슬쩍 다가왔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고 산대요? 첫째 사촌은 심지어 이혼도 당했다면서요? 식당 말아먹어서 쫓겨났다던데 진짜야 고모? 첫째 고모가 거품고 쓰러지려는데 둘째랑 막내 고모가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모 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 꼴도 너무 웃긴 거 있죠? 저한테 싸가지가 없어서 어쩌냐 하길래 저도 알아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빠가 저보고 다음부터는 제사며 명절이며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숨 푹 쉬시대요. 제가 하는 말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그냥 피해 있어달라 뭐 이런 거겠죠. 저야 잘된 일이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제 뒤통수에 대고 거의 저주를 퍼붓는 고모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와 커피만 진탕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네요. 고모들 다 갔으니까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집에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요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빠랑 엄마의 표정도 비장하고 이거 이대로 쫓겨나는 건가 싶어서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선 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선이라니 너무 소름 돋고 싫었어요. 제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진절머리를 치니까 부모님이 결단을 내린 듯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녔어요. 이야기를 대충 짜맞춰 보니 막내 고모가 제 선자리를 주선했던 거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이 PC방이나 돌아다니는 백수인데 저한테 선자리를 주선했음 얼마나 좋은 사람을 주선했겠어요? 제 인생 망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절대로 응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미 막내 고모한테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잔데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침 튀기게 설명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진짜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넘쳐나는 건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걸까요?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밥이나 함께 하자며 부모님이 저를 불렀고 어쩔 수 없이 한정식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온 건 부모님이 아니라 웬 남자였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 남자가
막내 고모가 주선한다던 그 남자구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밥이나 한 끼 든든히 먹으러 나온 거다. 주문을 외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공짜 밥일 텐데 평소에 못 먹는 거 실컷 먹자는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이 남자 밥 먹는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직업도 의사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손이 참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어디 의사인지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니 성형외과 의사래요.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원래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짜 부자라면서요. 제가 농담으로 보톡스나 한번 공짜로 놔달라고 했어요. 우리 고모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보톡스 필러 공짜로 맞을 수 있으면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겠는데요?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도 할 줄 알고 자리가 생각 외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즘은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아주 정석으로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콩조림 하나 잡는데 삐끗하는 거 없이 아주 가지런히 잘 잡고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대로 만나면 고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대충 명함만 교환하고 나왔어요.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본인 이름 걸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페이닥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집에 오니 피곤함이 막 몰려오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을 보니 남자에게 연락이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했죠. 어제 선본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에 바쁘냐고 밥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밥 먹던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도 꽤 괜찮았어요. 양식을 먹는데 스테이크 써는 소리도 요란스럽지 않고 대화도 아주 잘 이어가는데 이 남자는 왜 여태 결혼을 못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보통 성형외과 의사들은 빨리 결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설하고 그렇게 두어 번 더 만나고 밥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주말에 근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길래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주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 소식이 우리 고모 귀에 들어갔고 고모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게 된 거 다 자기 덕이라고 으스댔대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별말 없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 맞냐고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말했는데 남자 쪽 집안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상견례 하자고 허구한 날 들들 볶는다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뜻이 의기투합되었으니 당연히 머리채 잡혀 끌려가듯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 날짜 잡고 회사에서도 드디어 노처녀 시집 가냐고 난리 나고 우리 막내 고모는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건네더라고요. 다 내가 주선한 자리인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이거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해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아빠도 못 해줄 거 뭐 있냐면서 저한테 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어쩔 수 있나요? 6개월 할부로 무려 800만 원짜리 숄더백을 선물로 대령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제 월급으로도 저렇게 비싼 거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이 쓰렸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비 신랑과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혼 날짜 잡고 나니까 시모될 사람이 자꾸 저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편의상 그냥 시모 하고 부를게요. 이 나이에 설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날 부르나 싶어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만나긴 했는데 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만나자마자 종이 한 장을 쓱 들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줄줄 훑어보는 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글쎄. 결혼 서약서라고 적혀있는 종이에는 각종 질문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펜 하나를 건네면서 여기에 빽빽하게 채워 넣으라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명령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결혼 서약서라고 적힌 종이에는 제 연애사를 적어라, 첫 경험 나이가 몇 살인지 적어라,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샅샅이 적어라, 결혼 후 내조 계획을 적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적어라, 시부의 노후를 어찌 책임질 건지 적어라. 이딴 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시모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제 눈으로 읽고 있었지만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일종의 보험 같은 거래요. 자기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거라고, 이대로만 지키면 1등 며느리다 하시는데 도대체 경험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적으라는 건지 수치심까지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서약서다 싶어서 빤히 내려다보고만 있으니까 얼른 적지 뭐하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이걸 정말 적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결혼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장을 더 들이밀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으려나 싶어서 쓱 받았는데 진짜 대기업 갑질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의 내용도 궁금하시죠? 그 한 장에는 빼곡하게 가짜는 소리들이 써져 있었어요. 첫째, 아침밥은 꼭 차려준다. 둘째, 우리 아들 셔츠는 출근 30분 전에 무조건 다려놓는다. 셋째, 우리 아들이 신을 양말을 색깔 맞춰서 트렌디하게 매일 아침 골라줘야 한다. 넷째, 의사니까 손 조심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 같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아 쓰고 며느리 월급은 전부 남편에게 맡긴다. 여섯째, 시부모에게 몇백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약속한다. 일곱째, 회사를 그만둘 시 시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지만 일단 기억나는 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종이로 남겨서 며느리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미친 시모가 또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굴욕적인 일은 처음 당해보는 거였어요. 항상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살았던 저는 업무를 볼 때도 절대 지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쟁취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예비 신랑의 엄마라는 이유로 저한테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다니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제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모가 보는 앞에서 북북 소리를 내며 찢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저한테 막 이런 발칙한 것을 봤냐면서 소리를 꽥 지르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그런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살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결혼 서약서니 결혼 후 지켜야 할 양식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종이를 들이미시더라.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간 당신과 결혼할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가 코앞에서 전화 걸어 이러고 있으니 시모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라고요. 빨개졌다가 펄해졌다가 아주 무슨 마스크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저에게 지금 시모와 같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굴면 나랑 헤어져도 다음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미지수네.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래? 아니면 나랑 헤어질래? 제가 대놓고 고르라고 하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가족과 인연을 끊겠냐면서 저한테 생긴 것만큼 독하다고 막 욕짓거리를 뱉는 거예요.
저보고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면서 2번 다신 우리 아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데 시모의 그 자신만만한 얼굴과 태도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 신랑이 저한테 딱 잘라서 너랑 헤어질게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니까 시모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을 떡 벌리는데 제가 이긴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놓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잘 되어도 시댁과 인연을 끊을 거니 만날 일 없고 안 되면 헤어지는 거니 더더욱 만날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본인 아들이 소중하고 최고라고 생각하셨으면 다른 집 딸도 소중하고 최고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얄팍한 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니까 저는 더 이상 얼굴 마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내가 경솔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과 부모 간의 연을 끊으려고. 제가 선택했나요? 그이가 선택할 몫인걸요.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42살이나 먹고도 의사임에도 그것도 돈 잘 버는 성형외과를 하면서도 왜 장가를 못 간 건지 의문이었는데 속 시원히 알게 되었죠. 말 맞다나 시모의 저런 못된 농간질로 인해 장가 못한 거라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 문제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도 어차피 결혼 같은 거 귀찮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선택해도 저한테 크게 충격이 올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이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결혼식 준비다 데이트다 꾸미고 나가던 딸이 집에서 내내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께서 안달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완전히 거품고 쓰러지시는 거 있죠? 세상에 노망난 게 틀림없다면서 어디 그런 걸 들이미냐고요. 고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동 부릴 때마다 엄마가 맨날 시집살이 시키는 집엔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똑 부러지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똑 부러지는 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예비 신랑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거에 달린 거였죠.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딱 5일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일단 찝찝하지만 안으로 들이라 하셔서 집에 들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작업을 뒤에서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헤어짐을 늘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못된 놈이라고 욕하셔도 제가 이 여자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 끊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고 조근조근 자기 할 말 다 하는 이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 진심이 느껴지신 건지 예비 신랑에게 부모님의 몫까지 장인 장모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안색도 푸석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저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정말 부를 사람들만 불러서 우리끼리 진행하기로 약속했고요. 이리저리 뿌린 데가 많다며 아빠는 조금 난색을 표하셨지만 우리 둘의 결정에 토달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은 가족까지 버리고 온 마당에 자기 손님 챙겨서 어떻게 결혼하냐고 따졌더니 아빠도 그냥 알겠다고 마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서로 단단히 약속을 걸고 그날은 우리 집에서 거하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고모가 저랑 남편을 이어준 거였다고 했잖아요. 굳이 선자리를 들이밀어서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1등 공신이기는 하나 속사정이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고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빠한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전화 걸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글쎄 아빠한테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그 집 완전 또라이 집안이라고 욕을 했대요. 아빠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서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대요. 근데 막내 고모가 한다는 소리가 그 집 시어머니가 엄청난 집착쟁이고 아들이라면 치마폭에 쌓아 키워가지고 거의 아들 스토킹하는 수준이라고 욕을 했대요. 제가 시집가면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해야 될 거라면서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도 그거 나중에 듣고 알아서 지금 한달음에 달려온 거라고 하면서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 고맙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던 거죠. 그래서 막내 고모한테 그래도 사위가 자기 집이랑 연 끊고 살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선 마련해 준 건 고맙다고 했대요. 인연이 이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어진다면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모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라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요. 아니, 막내 고모가 갑자기 우리 사위네 집안을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찝찝해서 그러죠 뭐.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빨리 결혼하라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근데 이상하네. 선자리 주선해준 것도 막내가 그 집에 돈 빌려서 대신 선자리 주선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왜 또 마음을 뒤집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지? 엄마가 모르는 척 되물었대요. 돈을 빌렸다뇨? 하니까 첫째 고모가 술술 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시댁에 3천만 원을 빌린 게 있었대요, 막내 고모가. 하나뿐인 아들이 맨날 PC방 전전긍긍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고마켓 사기를 쳤는데 그게 줄줄이 엮여서 합의금을 냈어야 했다네요.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이미 빌려간 돈도 있었고 하니까 그나마 돈 있는 제 시댁에 빌렸던 거죠. 근데 시댁에서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여자 선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저를 들이민 거죠. 나중에 말 바꾸고 싶어도 가족 사이에 돈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술을 쓴 거예요. 마침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억 단위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요. 고모가 제 연봉을 막 말하면서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니까 매달 용돈 받으면서 살면 3천만 원보다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예비시댁도 계산기 두드려보니 틀린 말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 번 만나고 오니 아들도 제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시댁에서 좋다고 저 소개받고 3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그 결혼 서약서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노후 떵떵거리고 살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 성공하고 싶다며 부모와 절연을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막내 고모한테 그 불똥이 팍 튄 거죠.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우리 아들 돌려내라. 파혼시켜라. 어떻게든 이 결혼 못 막으면 너 나한테 3천만 원 당장 갚게 될 줄 알아라 하면서요. 고모는 단돈 3천만 원 때문에 저를 팔았다가 지금은 수습하느라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결혼을 뜯어말리는 거였고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800만 원짜리 가방 괜히 사줬다면서 당장 그거부터 찾아오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이 하루 걸러 마구마구 터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를 3천만 원에 팔아먹고 저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백까지 뜯어낸 막내 고모를 경멸하게 된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도 진짜 표정이 딱 굳어버리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아빠가 안 그래도 고모네 집 찾아간다고 벼르고 있는데 막내 고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찾아와서는 저한테 막 이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저희가 3천만 원에 대한 속사정을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예비 신랑 험담까지 하는데 우리 엄마가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아니 신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선자리 주선한 것도 그 3천만 원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3천만 원 갚으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부려요? 아니,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일이 꼬일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꼬이네. 사정 다 알았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집에 3천만 원 대신 갚아줘요, 그럼. 저는 완전히 벙쪘죠. 그 돈 빌려다가 아들내미 합의금으로 써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지 제가 코웃음을 뻥치니까 막내 고모가 씩씩거리면서 저보고 너만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 꼬일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서약서가 뭐가 어떻고 어떻다고. 그냥 네네 하고 받으면 되지. 그걸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래서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피곤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고모가 돈 갚아야 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택은 신랑이 한 거지 제가 종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왜 우리가 갚아요? 고모 아들이 사고 쳐서 합의금 낸 건데 우리가 왜 갚아주냐고요. 고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저리 정이 없냐고 돈도 잘 버는 게 돈 좀 주면 안 되냐 막 그러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말을 듣던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지 막내 고모한테 지금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좀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아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동생들한테 한없이 다정하고 착하게 굴다가도 수틀리면 눈도 안 마주치고 끝까지 꽁에 있는 그런 사람이요. 3천만 원만 갚아주면 당장 나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오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우리 딸이 너한테 800만 원짜리 가방 사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걸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아? 그 가방부터 내놔. 그러니까 고모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800만 원짜리 가방을 빼앗기긴 싫겠죠. 그러면서 아주 얄밉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 가방 팔아서 없어. 800만 원짜리라더니 금매로 파니까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이왕 받을 거 더 큰 걸로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따라 나와. 고모네 집이 우리 집이랑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아빠는 제 팔을 덥석 잡고는 앞에 있는 고모한테 앞장서라고 했어요. 고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장 너네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고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고모가 뭐 별 수 있나요? 아빠의 불아리는 눈에 고모가 잔뜩 쫄아가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문 열리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옷방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네, 바로 제가 사준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꺼내서 제게 딱 주시는데 고모가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니, 치사하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덕에 둘이 결혼하는 건 맞잖아. 그 가방 내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이거 사주라고 내 딸한테 말한 게 쪽팔리다 쪽팔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환불하기 늦었냐면서 저보고 가지라고 던져주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갖는 게 맞죠 뭐. 팔았다고 거짓말한 것도 가방 빼앗기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찾아내서 가지고 오니까 고모가 막 매달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미 준 거 아니냐고 제발 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깟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고모의 손을 아빠가 탁 쳐내더니 그러길래 남의 일에 뭐 그리 참견을 해대냐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고모들이 매 명절마다 찾아와서 잔소리할 때 아빠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다 쌓여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은 너희 아들이랑 달리 사고도 안 치고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 다 하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이깟 가방 네 아들 보고 사달라 해라 하시는데 엄마도 뒤에서 엄지척 하시고 저도 아빠에게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속으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아빠가 딱 쐐기를 박으셨어요. 너 그 3천만 원 갚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아주. 감히 우리 딸 가지고 장사한 것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나더러 네가 빌린 3천만 원까지 갚아달라는 소리를 해대? 고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자 아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그 돈 다 갚으면 그때 얼굴 보고 살 테니까 그전까진 얼굴 비추지도 말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은근슬쩍 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넌 그 돈 갚을 때까지 내 동생도 아니다. 알겠냐? 고모는 막 울면서 오빠는 자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오빠 미워 라며 소리를 질렀죠. 자다 깬 사촌 동생이 나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며 배를 벅벅 긁고 있는데 진짜 백수 한량 새끼 답이 없더라고요. 지네 엄마 울고불고 하는데도 뒤에서 하품이나 쩍쩍 하고 있고 아빠는 그런 사촌 동생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결국 막내 고모가 첫째, 둘째 고모한테 전화로 막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들이 우리 엄마한테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이게 다 올케 딸내미 때문에 생긴 분란 아니냐고 어떻게 가족끼리 싸움이 나게 부추길 수 있냐고 투덜투덜 거렸다는데 옆에 듣던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받고는 첫째 고모, 둘째 고모한테도 욕을 했대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도 전화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말라고요. 명절에 와서 일손 하나 도운 적이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요. 결국 예비 시댁에서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런 서약서 따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무시했죠. 예비 신랑이 이미 절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와서 용서하면 그 결심이 하찮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정말 친한 친구들의 초대해야 될 몇 명만 불러서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당연히 초대 안 했고요. 우리 부모님만 모셔서 가운데 혼주석 마련해서 했어요. 당연히 막내 고모도 참석 못했고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넌지시 병원은 어디니? 하면서 묻는데 그냥 대충 대답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보톡스 한번 공짜로 놔드린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은근슬쩍 고모들 통해서 막내 고모가 우리 신혼집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고모가 우리 엄마 편에 찰싹 붙어선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런다니 하길래 진이 빠진 저희 엄마는 그냥 그러게요 하면서 대꾸해주고 말았다고요. 아빠는 고모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네요. 절대 막내한테는 입뻥끗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어디 사는지 아는 순간 너네부터 인연 끊길 줄 알아라 협박도 하시고요. 덕분에 저희는 아직도 시댁에 간섭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 잡아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남편도 이번에 성형외과를 작게 개업했어요.
쌍꺼풀 수술에는 자신 있다던 남편 실력이 진짜 좋은지 혼자서 운영하는 성형외과인데도 예약이 계속 들어오네요. 벌써 남편과 행복하게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 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깨를 볶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슬슬 2세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있어서 난임 클리닉을 다녀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시험관 시술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도 조금 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 서약서를 찢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겠죠?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껴요. 헌신도 제 짝이 있다고. 제 짝은 지금 남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막내 고모의 주선 덕분에 얻은 짝꿍이지만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맞겠죠? 물론 지금 당장엔 고마움을 이야기할 마음은 없고요.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한테 퍼부었던 잔소리를 생각하면 아직 좀 더 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이 좁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얼마나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인지 첫째 고모, 둘째 고모도 우리 엄마한테 설설 기는 걸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도 본인의 짝과 행복하신가요? 틀림없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추운 날씨에 짝꿍 옆구리 꼭 붙잡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인데 부부 동반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솔로라면 빛이 나는 솔로 생활을 즐겨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딸 뒷바라지 하랴 비위 맞추랴 바쁜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솔직히 저희 딸은 공부를 그리 빼어나게 잘하지도 않고요. 또 그리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유세란 유세는 어찌나 부리는지 거실에서 텔레비전 하나 못 보게 해요.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라도 한 편 보잖아요. 바로 나와서 텔레비전 소리 줄이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해줘야지 뭐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귀가 저리 밝아서야 공부가 되기는 되는 걸까 싶었네요. 지금도 저는 딸이 뭐라고 할까봐 안방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듣고 조심스레 사연을 적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또 키보드 소리가 크다고 와서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이네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유세 부리고 성질 부리는 딸이 저는 너무나도 기특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제 또래 부부들은 자식들이 성질 부리면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느니 다 크고 부모 섭섭하게 한다더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는 하던데요.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이 조금은 다른 사정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딸에게서 배은망덕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적으며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꾹 참고 열심히 적어볼게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고요. 워낙 가부장적인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매 끼니마다 오빠가 남긴 밥과 반찬을 먹는 건 기본. 어린 나이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요리면 요리, 설거지면 설거지, 온 집안일을 하며 자라왔네요. 주방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 굴던 아빠와 오빠가 생각나네요. 아빠와 오빠는 저와 엄마가 밥상을 차리지 않는 한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제가 성인이 되고서 결혼 소식이 따로 없자 엄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아빠, 오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디 하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안 하냐는 소리부터 시작해 맞선을 알아봐 주겠다면서 부모님 친구의 아들을 소개해주려 애쓰더군요. 그 당시엔 결혼을 안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보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 떠밀려 맞선을 봤어요. 부모님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맞선을 보고 몇 번을 더 만나니까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결혼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어영부영 제 의견을 말할 시간도 없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더군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또 그리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조금 더 알아갈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저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현실과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 초반에는 남편과 어색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인 듯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한 가부장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2대 독자여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집을 구할 때 시댁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부러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구했는데요. 세상에 시부모님이 우리를 따라서 옆집으로 이사까지 오셨었어요. 교육해야 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상 가시죠? 진득하게 따라온 시부모님은 역시나 한 가지만 하시지 않으셨네요. 제가 만든 반찬 트집 잡기는 물론이고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와 참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며 강요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했지만 이미 손자의 혈안이 된 시부모님에게는 아들의 말도 소용이 없더군요. 저의 첫 아이는 생각보다 이르게 찾아왔는데요. 집안의 모든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딸이었습니다. 첫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생했다는 격려는커녕 굉장히 구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도 잠시 또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님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말 한마디 적선하듯 베푸셨습니다. 첫째가 딸이라 아쉽지만 나중에 우리 장손 볼 거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 첫째가 장손을 많이 챙겨줄 테니까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못 먹던 고기 반찬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딸이 그런 서글픈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상해서 대답을 회피했네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우리 딸을 꽤나 예뻐했어요. 딸이라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첫 손주라 감회가 색다르긴 색달랐나 보더라고요. 가끔 인형도 사다 주면 귀여워하시기도 아이의 자그마한 손을 주물럭거리며 어찌 이리 작냐며 고사리 손이라며 웃기도 하셨죠. 그렇다고 아들을 바라는 시부모님의 마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온갖 미신을 다 갖고 오셨는데요. 달 뜨는 밤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건 별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궁합을 보고 오셨는지 합방일마저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디서 아들 셋 낳은 여자의 팬티를 가져와서는 저에게 입으라며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들에 집착하면서도 우리 딸을 귀여워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시부모님이 아들을 아주 많이 바라기는 해도 차별적인 행동을 정말 자주 하기는 해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참 순진했죠. 제 딸을 예뻐하는 것만 보며 다른 걸 눈 감다뇨. 저의 생각은 둘째를 가지며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3년 뒤에야 가진 둘째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첫째를 데리고 갈까 하다가 시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둘째도 공주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조금 난감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부터 시아버님이 자꾸 꿈에서 빨간 고추가 묶인 금줄을 봤다며 아들이 확실하다며 들뜨셨었거든요. 그런데 딸이라니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2번이나 여자애냐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옆에서 곤히 자던 첫째는 화들짝 놀라며 깨서는 울고 저는 애 우는 걸 달래며 쩔쩔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차라리 새로 임신하라며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며 저를 설득했지만요. 저와 남편은 반대하며 뱃속의 아이를 지켰네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그리 귀여워하시던 첫째를 다시 구박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맑은 눈으로 미운 소리만 하는 시부모님을 바라보는 딸의 표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부모님이 제 딸을 구박할 때마다 애가 말 뜻은 몰라도 다 눈치챈다며 말리고는 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첫째를 데리고 나들이 하러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나요? 구박하다가 갑자기? 조금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와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하며 저희도 얼른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극구 말리며 첫째와 우리만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리 걱정이야? 첫째와 우리만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우리가 그간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에게 너무 못되게 군 것 같아. 오붓한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곧 첫째 생일이기도 하니까 재밌게 놀다 올 테니 걱정 말거라. 미심쩍기는 했지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차피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또 시부모님이 딸과 함께 추억을 쌓다 보면 시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완고한 집착도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어찌됐든 손주니까요. 같이 산 세월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작정 따라갈 걸 그때도 지금도 처절히 후회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첫째와 나들이를 간 그날 늦은 저녁까지 집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와 밖을 서성이기도 하고 창 너머로 오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과 첫째는 아직도 집에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어요. 재밌게 놀고 있나 보다 싶으면서도 그 어린 걸 데리고 뭐 어떻게 노시길래 이리 늦으시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주 늦은 밤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옆에 첫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며 시부모님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아주 사람 분통 터지게 하더라고요. 어린 것이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길래 손 붙잡고 걸었더니 어느샌가 보니까 애가 없어졌더라고. 우리가 근처 파출소도 가보고 미아 찾기 방송도 해봤는데 소득이 없었어. 미안해서 어째? 어떡하면 좋아?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보다 당황해야 할 사람은 아이를 잃어버린 시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말씀하시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소진이를 잃어버려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데요? 아이가 사라졌으면 당장 전화라도 하셔서 저와 남편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나요? 이거 혹시 뭐 몰래카메라 그런 건가요? 장난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장난을 왜 하겠니? 일단 미안하다. 우리도 당황해서 밤이 이리 껌껌해질 때까지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아이가 나타나질 않았어. 그 어디냐? 공원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늦게 알아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믿고 싶지 않아서 장난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난도 아니라니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대를 어물쩡거리며 잘 모른다고 답하시더군요. 밤 늦은 시간에 큰 소리가 오가자 남편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서 옷을 챙겨 입었네요. 제가 여쭤볼 때는 어물쩡거리며 모른다더니 남편이 정색하며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냐고 물어보니까 시부모님은 데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호수공원에서 잃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당연하게도 낮에 잃어버린 아이를 자정이 다 되어가는 밤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게 비참하고 애탈 수가 없었네요. 혹여나 수상한 사람을 따라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극단적인 상상조차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아이를 찾는 일에 매달렸어요.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장소를 뒤지며 정말 사소한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소득 하나 얻을 수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일주일 정도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첫째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아이를 잃어버린 당사자 같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있을 때는 그리 귀여워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한 가족의 평화를 망쳐놓고는 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다뇨. 저는 그런 시부모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혹시 일부러 잃어버린 거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남편은 잔뜩 흥분한 저를 안고는 토닥이며 잠시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기가 막힌 눈으로 쳐다보며 헛웃음을 짓더니 빈정이 상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버리고 왔다. 근데 네가 감히 시부모 앞에서 소리를 질러? 아이도 임신했고 그 아이도 딸이라면서.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첫째 아이 사주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면서 첫째가 없어야 그 후에 장손을 볼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악역을 자처해 버리고 왔지. 지금이야 힘들겠지만 분명 나중에는 감사해야 할 거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말 몹시도 비참한 순간이었네요. 머리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근처 호수공원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며 사실은 저 멀리 보육원에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 초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내 딸을 버렸냐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와 그저 때되며 고마워할 거라는 말만 하는 시부모의 말이 번갈아 가듯 허공을 맴돌더니 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 결국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니 병원이었고 그 모든 게 꿈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은 채 울고 있었어요. 안 좋고 힘든 일은 왜 항상 겹쳐서 오는지. 그때는 하늘이 너무 무정하게 느껴지고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뱃속에 품은 지 몇 달도 안 된 둘째를 보내줬다면서 우는데요. 제가 위험해서 수술에 동의했다면서 그리 하염없이 우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요, 눈물 한 방울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2명의 아이를 이렇게 쉽게 잃을 수가 있나? 현실 같지 않고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부터 회복해야 했기에 그때 남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첫째를 찾기에는 둘이서도 버거울 텐데 남편은 입원한 저까지 챙겨가며 첫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2 아이를 모두 한순간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끝을 모르고 최악으로 향했죠. 여기서 어떻게 더 최악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최악에도 정도가 있는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정신도 못 차린 채 입난 저를 찾아오기까지 하시며 아들을 낳으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지 않았니? 또 딸을 낳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바로 한 번에 남자애를 낳는 게 너에게도 좋은 선택지일 거다.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이야 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낳고 보면은 모든 게 다 나아질 거야. 누구 때문에 자식을 2이나 잃었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군요.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시부모님이 과연 사람이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네요. 인두껍을 쓴 인간, 아니 그보다도 못한 무언가로 느껴졌죠. 남편은 너무나도 지친 얼굴로 그런 시부모님을 바라보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대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대체 사람이 할 짓이고요. 왜 이렇게 악독하게 변해버리셨나요? 우리 첫째, 사랑하는 우리 딸, 저와 아내 앞에다 다시 데려다 놓지 않으면 저도 부모님에게서 자식을 없애버릴 겁니다. 다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 안 볼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돌려놔 주세요. 제발요. 시부모님 2분 모두 남편이 처절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를 게 없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안쓰럽기는 했는지 남편을 안아주려 했으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몸짓을 피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찌타고 혀를 한번 차시더니 말씀하셨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정신머리 빠져가지고는 어디서 큰 소리를 내? 지금이야 이 애비를 원망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거다. 더 멀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장손을 낳거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돼. 말이 통하지 않는 벽도 이보다는 말이 통할 것 같았네요.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조차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았고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계속 아들을 낳으라며 종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첫째 딸의 소식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이 전단지를 수백 장 뿌려도 파출소에 밥 먹듯 오가며 실종아동이 있는지 물어도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딸 하나 찾기가 그리 어렵더군요. 바로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힘들었지만요. 저와 남편이 충청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연을 확실하게 끊어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용서를 빌기는커녕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시기도 했고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서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네, 시부모님은 그렇게 아들 울부짖더니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그 나이에 그렇게 잃고야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뭐 하나라도 깨부시고 올 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에겐 아들과 영 끊기는 것이 최고의 복수 아니었나 싶네요. 이사를 가더라도 왜 굳이 충청도로 이사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간단히 말을 해보자면 충청도를 선택하고 이사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닐 텐데 충청도가 한반도 위치상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부모님이 보육원의 첫째를 버리셨다고 하니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찾아서 전화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로 했죠. 남편은 다니던 직장마저 관둔 채 그리 시간을 보냈네요. 거주지를 옮겨가며 애타게 찾기를 반년. 시부모님이 처음 잘못 알려준 정보 때문에 애꿎은 호수공원을 뒤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제가 쓰러지며 둘째마저 이룬 후 입원하며 또 시간을 낭비하고 충청도로 이사 준비를 하며 낭비한 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헛되게 날린 시간이 너무 많아 아이를 제대로 찾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금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반년이 지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못 찾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보냈습니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하고요. 나중에는 또 아무런 정보조차 못 들을까봐 보육원에 전화를 거는 게 무서워지더군요. 남편과 제가 돈도 안 벌고 딸만 찾으러 다니는 생활을 오다 보니까요.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당연히 생활할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현실을 마냥 무시하며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딸을 찾으러 다니더라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벌면서도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후보는 많았습니다. 택시기사, 야채 트럭 장사, 사회복지사. 생각해 본 직업은 많았는데 택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까다롭게 느껴졌고 야채 트럭 장사는 새벽에 일어나 야채를 선별하며 장소에 얽매일 수 있겠더군요.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만날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고민 끝에 트럭을 하나 구매해 양말 장사를 시작했어요. 계절 상관없이 어디를 가도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양말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비와 우산도 같이 팔고 귀마개와 모자도 같이 팔고는 했죠. 우리는 매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며 아이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나 딸을 찾으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악착같이 돈도 모으려 노력했네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휴가철에는 뻥튀기를 같이 팔기도 하고 입학식, 졸업식 때가 되면 꽃다발을 만들어 꽃을 팔기도 하며 뭐 하나 더 벌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음 짓는 학생들을 보기라도 하면 그날 하루는 부러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날리기도 했네요. 저와 남편은 인생을 갖다 바쳐가며 딸을 찾아다녔지만 아이의 머리카락조차 보지도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날들만 늘어가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던 것은 제가 딸의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딸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진을 보지 않으면 딸의 얼굴마저도 희미하게 기억나더군요. 분명히 존재하던 딸의 존재는 저에게서 그리고 남편에게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10달을 배에 품고 직접 낳아 몇 년을 애지중지 키운 딸아이였고 눈을 감으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아도 배시시 웃는 미소는 떠올랐거든요. 사진을 한 장 갖고 다니며 딸아이를 덧그리다 보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이만 찾아다니는 생활을 한 지 5년이 넘어가자 주변에서는 슬슬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자식을 하나 더 낳아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는 소리를 조심스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이 5년이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못 찾았다는 것은 가망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늦어지면 새로운 아이마저 못 낳을 수 있으니 저와 남편이 걱정되어서 조언을 해준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을 좋게 들을 수가 없었네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남편도 아이를 찾아다니며 기대했다가 체념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네요. 5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어느새 7년, 8년, 눈 떠보니 10년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를 찾아 헤매인 지 10년이 되던 날 저와 남편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강산도 변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저는 반포기 상태였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 찾기를 그만두고 싶어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만둘 수가 없어 못 그만두는 거였죠. 아이가 잘 살아있다면 중학생이 되어 있겠지 싶었지만 이제는 사진이 없으면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한 저에게 희망을 불어주려고 노력했네요. 저에게 올해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확신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그런 말은 매번 꾸준히 해왔고 꾸준히 들었기에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였어요. 양말을 가득 실은 트럭에 올라타 낯선 도시에 가서 양말을 파는 거요. 양말 여러 켤레를 사고 뻥튀기 한 봉지까지 야무지게 산 어떤 손님 한 분이 문득 무슨 사정이 있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되어 보이시는데. 뭔지는 몰라도 힘내세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원체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았어요. 저는 저 멀리서 실종아동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돌리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저 전단지 돌리는 남자 보이시나요? 제 남편이에요. 아이를 잃고서 트럭 하나에 몸담고 떠돌아다닌 지가 10년이네요. 그 세월 동안 우리 아이는 무얼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이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제 얼굴이 많이 고단해 보이나요?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그런 것 같네요. 아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이런 세상에 제가 괜히 물어봤나 봐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러고 보니 요즘 유전자인가 뭔가 DNA로 가족 찾을 수 있다던데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등록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옛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 예전처럼 파출소로 자주 찾아가지 않아서 그럴까요? 처음 듣는 정보였어요. 손님께 감사해하며 얼른 남편을 불렀죠. 전단지를 만들어 여기저기 퍼뜨릴 생각은 했어도 유전자 등록이라니.
그 길로 바로 남편과 저는 유전자를 등록하러 갔어요. 세상 참 좋아졌다 싶었네요. 왜 이런 걸 이제야 알았을까 자책되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의 유전자를 등록하며 일말의 기대는 있었지만 체념에 익숙해진 저는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역시나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네요.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찾아다닌 지 10년.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장난 전화는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상처에 익숙해지지가 않았네요.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때로 악의 없이 장난치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장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단지를 흩뿌리고 나서는 장난 전화가 늘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란 전화는 꼬박꼬박 받았는데요. 그걸 누가 알고는 못된 장난을 꾸준히 이어가곤 하더라고요. 유난히 재수가 없던 날이었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냐면요. 어떤 사람인지 아침부터 장난 전화를 계속 걸고는 제가 받으면 엄마 엄마 하며 간절히 우는 소리를 내는데요. 제가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 재밌는 말이라도 들은 듯 하하하 하고는 비웃더라고요. 번호를 바꿔가면서 장난 전화를 걸길래 화가 나서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으면 그리 간절하지는 않나 봐요? 하며 약을 올리기도 했어요. 딱 보기에도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닌지 계속 다른 번호와 다른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서 1시간이 넘도록 그리 장난을 쳤습니다. 본인에게는 장난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장난처럼 느껴지진 않더군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아이처럼 엄마라 부르며 우는 목소리를 내다니 아기를 갖지 않고서는 힘들겠죠. 정말 아침부터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겨우 아침밥을 다 먹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슬쩍 보니 저장도 안 된 번호라 저와 같은 장난을 겪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먼저 받았네요. 여보세요? 하고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잠시 듣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남편을 불러 스피커폰을 킨 후 같이 듣는데요. 전화를 듣던 우리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인가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 아니죠. 장난 전화도 아니고 정말 진짜인 거 맞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기쁜 소식에 정말이냐고 묻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만 붙들고 정말인 거 맞냐고만 물어보다가 전화가 끊기자 저와 남편은 어느새 얼싸안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전에 손님에게 들은 말을 따라서 우리가 유전자 등록을 했었잖아요.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너무 기뻐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이도 성별도 너무나 우리 딸이 맞았고 또 아이 측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우리한테도 만나보시겠냐는 의사를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괜찮다고 당연히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스쳐 지나가 다시 볼 수 없던 그 손님 덕분에 우리가 유전자 등록을 하고 그게 이렇게 이어지다니 너무나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이 모든 은혜를 베풀이라 그리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믿기지 않고 꿈이 아닐까 싶어 두렵기도 하던 와중에 시간은 여느 때와 같이 무심히 지나가더군요. 저와 남편이 평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는 했던 날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제일 신경 써서 입으며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이거 괜찮아? 100번은 말한 듯해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은 없었는데 잃어버린 우리 딸을 만나러 간다니 온몸이 떨리고 우리 딸 마음에 쏙 들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벌써부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긴장이 됐는지 주차를 하면서도 손을 미세하게 떨더라고요. 차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서로 심호흡을 하며 격려해 주었죠.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자. 우리가 꿈꿔왔던 날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는 게 눈에 박히더군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술렁거렸지만 오랜만에 첫 만남을 저의 눈물로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요동치는 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눈물을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주 앉아 딸과 인사를 나눴는데 그 모든 상황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일단 아이의 음료부터 사주고 싶어서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코코아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도 단 거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요. 일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나오길 기다리면서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다시는 못 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자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단정하게 빗어진 아이의 머리카락, 반듯한 이마와 살짝 처진 속눈썹, 동그란 어깨와 조약돌 같은 아이의 손톱, 어색한 듯 미묘하게 내려간 입꼬리. 귀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행복했어요. 음료를 마시면서 천천히 우리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딸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본인을 찾기는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깊은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찾지 않을 수가 있겠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충청도로 거주지도 옮겨가며 온 사방을 다 떠돌아다니며 널 찾아 헤맸지.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네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한단다. 딸은 궁금한 게 많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더군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저와 남편은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사죄하듯 낱낱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니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게 된 거고요? 왜 이제서야 우리가 만나게 된 건가요? 왜 제가 만나자고 하는 걸 수락하셨어요? 널 잃어버린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 그 후 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너를 찾아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 찾아다녔어. 자그마치 10년이야. 솔직히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너를 찾아다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 죽지 못해 살았단다. 너를 잃어버린 건 우리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었지. 그때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해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그래서 너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네가 우리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정말 자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많았지만요. 혹시라도 딸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를 고의적으로 버린 거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는 피하며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네요. 아이는 그런 저와 제 남편의 노력을 알기라도 하듯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슬핏 웃더군요. 그 어린 것이 어느새 일이 다 컸는지,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는지, 아이의 어른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울고 싶었네요.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면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해요. 저는 그저 보육원에 들어가 제가 어릴 때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버림받은 기억이나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아예 없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입양아인 줄도 몰랐어요. 아이는 보육원에 버려졌고
그대로 그 보육원에서 지내다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너무 일찍 입양을 가게 되어서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그마저도 형체와 목소리가 흐릿하게만 기억나서 본인을 키워준 양부모와의 기억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양아인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게 친부모와의 기억이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입양아인 사실조차 몰랐다니 그래도 양부모가 잘 대해줬구나 싶었네요.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아오지는 않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은 그저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저는 제가 입양아인 줄도 모르고 자랐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아빠의, 그러니까 양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 서로 싸우다가 저에게까지 화풀이 하고 싶었는지 제가 입양아라서 그렇다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데려오지 않았다고. 아이 스스로 입양아인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잘 대해주셨던 아이의 양부모는 남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끊어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적나라한 사실을 숨기려고 들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인데 양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두고 싸웠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넌 입양하니까 네가 누구 따라갈지 고르라는 폭력적인 행태를 부리며 아이가 입양아인 것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가 누군가를 선택해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아이를 외면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서로의 합의하에 이와 더불어 파양 신청을 하고 연을 끊었다네요. 나름 행복하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아이도 동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양부모와의 끝이 좋지 않았으니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상담받고 있어요. 근데 정신과 다닌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기가 좀 그래서 숨겼어요. 저를 그리 오래 찾아다니셨는데 혹시나 저한테 실망하실까 싶어서요. 왜 좀 더 일찍 찾지 못했을까 하며 저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를 못 찾을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할 뻔했었는데 그것도 생각나고요.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아이는 양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었겠죠. 아이의 양부모에게도 당연히 분노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쉽게 파양을 할 거면 애초에 왜 입양했나요? 아이에게는 그저 후회스럽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갔더라면 아이가 상처받고 스스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정신과 진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고등학생도 채 안 된 아기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근본적 원인이 없었다면 일하는 가정을 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유전자 등록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무섭고 겁이 나서 알고도 등록은 안 했었어요. 저를 몇 년이나 키운 양부모님도 저를 내쳤는데 친부모마저 저를 버렸다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상처받아서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친부모마저 본인을 버렸다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겁이 났다는 아이의 말. 그런데도 아이는 결국 유전자 등록을 했죠. 아이의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조언도 해주고 용기 또한 주셨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시죠. 우리가 유전자 등록을 해봤자 아이가 등록을 안 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다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DNA 등록을 했는데
우리를 만나니까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용기를 낸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다가 저도 눈물이 나왔네요. 남편은 옆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이보다 더 우는 것 같아서 웃음이 조금 나왔습니다. 갑작스럽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 재회를 하니까 이게 꿈이 아닐까 간절함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볼도 꼬집어보고 그랬는데요. 볼이 아픈 걸 보니 현실이구나 싶어 실실 웃음만 나더라고요. 아주 아기 일정만 기억하다가 불쑥 큰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를 빼닮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 사이의 공백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둘째도 생각이 나면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수만 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아이는 어쨌을까 싶었네요. 정말 별 생각 다 했죠. 아이와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10년 만에 공백이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금세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친해지다 조심스럽게 같이 사는 것이 어떠겠냐고 물어보았고 활짝 웃으며 그런 제 말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다며 응답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 아팠네요. 그때 아이가 중학생이었고 눈 깜짝할 새에 몇 년이 지나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번 수능을 본다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유세란 유세를 다 떨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의 고3 히스테릭에 요즘 살얼음판 걷지만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가 편하지 않다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딸은 저렇게까지 성질을 부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물론 조금 성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점점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딸의 이런 모습을 좀 더 즐긴 후에 조심스레 말해보려고요. 아이를 잃고 다시 찾기까지 참 여러 일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유전자 등록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름 모를 손님과 딸에게 용기를 준 딸의 상담의사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딸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사랑만 가득가득 주려고 해요. 그간 전해주지 못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가지고요. 지금은 잃어버린 10년에 비하면 딸과 정말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떨어져 있던 그 10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사랑 가득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